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제 승군이 조직된 다음에 이제 이 승단의 정체성, 그러니까 법통이라는 것이 1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강원에서의 이 승려 교육과정, 그리고 선과 교와 연부를 같이 하는 산문 수행 체계가 정비되면서 현재 한국 불교의 어떤 전통이 그 원형이 전쟁 직후에 17세기에 형성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당시에 이 교단 이 내부의 어떤 변화가 사회적인 변동과 이제 연계되면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더 크게 보면 이제 계파, 어떤 계통이 있고 거기에서 법맥으로 전수되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파입니다. 그러니까 계통은 이제 법통에 의해서 청어효정 그리고 부유선수 이 두 분, 이 동문인데 이제 부영영간이라는 분의 제자들인데 이제 이것이 태고법통을 이으면서 이 양쪽으로 계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문중 하나 뭐 무슨 김씨 무슨 이씨 그 문중과 같은 그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는 조직. 이제 임진왜란 때 의승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떨어져서 살던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스스로의 자의식, 정체성을 함께 하면서 이런 문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통, 법맥과 상당히 유사한데 힌트를 드리면 일반 사회에서 무슨 김씨 하면 부계로 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 장남 중심으로 그러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통도사에 있는 서산대사, 청어효정 스님의 진영이고요. 자, 먼저 가장 큰 계파는 역시 서산대사 청어당의 그 계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많은 그 반계들이 있지만 나중까지 쭉 영향력을 미친 거는 크게 보면 4대 문파라고 하는데 처음에 편향파를 먼저 쓴 거는 이거는 편향원기라는 분은 그 말년제자라는 것은 청어효정이 좀 말년에 그래서 아주 가장 뒤에 들어온 분이죠. 근데 그 장점은 가장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다 사형들 이제 다 입적하시고 이제 뭔가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 휴정 스님이 입적했던 묘양산, 보현사를 물려받고 그리고 묘양산이나 금강산 이 북방 쪽에서 주로 이쪽에 활동을 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남쪽으로 이 주류들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해남에 있는 대흥사, 그때는 대둔사라고 했는데 거기서 서산대사가 유의, 뜻을 남겼다. 이쪽이 영원히 내 종통을 이룰 것이라는 뜻을 남겼다. 라는 걸 하고 또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되면서 사실은 정조대의 18세기 후반에 표충사를 사역받으면서 그러한 이제 표충사 보장록이라는 기록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묘양산 보현사를 중심으로 했던 편향파가 주류가 본산이 이 대흥사로 나중에 옮겨졌다. 그러니까 금강산이나 묘양산에 있는 그 위에 조사들의 탑도 이리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표충사를 사역받고 선과 교의 종언이다 그러면서 대둔사지를 만들면서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가장 전국의 종찰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는데 거기에 바로 이 편향파하고 원래 있었던 소요파가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그 탑이나 비, 특히 탑, 고승들의 탑을 보면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역시 이 청어계에는 편향파에서 주류를 했던 대흥사, 지금의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묘향산 보현사 그리고 부유계에서는 송강사 그래서 가장 탑들에 많이 모여있는 그곳이 이제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향파가 최대 문파고 그리고 실제로 청어당의 수제자는 임진왜란 때 팔도도 총섭을 물려받았던 사명대사, 사명유정이죠. 이분은 원래 밀양 출신이고 또 거기도 표충사가 만들어졌고 하지만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강원도에서 금강산 쪽에서 이제 의승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전국적이지만 특히 영남 쪽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입적은 해인사, 그 홍지암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명파는 역시 그 영남, 그다음에 금강산, 원래 이분이 활동했던 곳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요파나 정간파는 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소요태능과 정간일선이라고 아주 뭐 훌륭하신 고승들인데, 이분들은 지리산과 호남 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 대흥사의 전통을 이 소요파가 있던 곳에 편향파가 이제 주류가 옮겨오면서 함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근거지는 이제 청어당이 처음 배운 곳이 벽송지엄, 부영용관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인데 지리산에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 금강산에서도 활동했고, 최후회로는 이제 묘양산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걸 삼산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죠. 조선 불교의 상징적인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뒤에 후손들도 쭉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국적 범위에서 어쨌든 청하계는 활동을 했고요. 여기 이 진영은 동화사에 있는 사명대사 진영이고요. 자, 부유계는 이제 휴정의 동문인 부유선수 스님의 계보를 이루는 건데, 비교적 단일이란 말은 여기에도 여러 계파 밑에 문파들이 나눠져서 갔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청어계는 크게 4대 문파로 얘기되지만 여기는 그 주류 적전이 그 위상이 좀 크고, 그러면서 이제 해서 비교적 청어계에 비해서는 단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쪽은 이제 전쟁 때 불탄 송강사를 이제 중창을 하려고 송강사 측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선수 스님과 제자 벽암광성 스님이 일로 가서 송강사를 중창하고, 거기에서 보조진울의 책들도 간행을 하면서 이쪽을 본산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였던 벽암광성 스님이 그 인조대에 남한산성을 이제 순군을 동원해서 짓게 되고 하는데, 초대 8도 도총섭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순군을 동원해서 뭘 하라고 했을 때 이 최고 직책을 맡은 분에게는 예를 들면 뭐 월급, 요즘으로 치면 월급이라든지 상여금이든지 하면서 뒤에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왕실이든 중앙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절들, 화엄사, 쌍계사, 그리고 송강사도 이제 있었지만, 또 완주의 송강사를 만들 때 같은 이름으로 부유계를 잇는다고 해서 벽암광성 스님이 불러다가 만들었는데, 거기, 그리고 호서예, 그러니까 보은의 법주사 같은 큰 절들을 중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유계가 어떤 계파적인 토대를 이제 이때 이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계보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이 백암성총 스님이라고, 그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임자도에 그 포착을 해서 거기서 많은 책들, 그러니까 가흥대장경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수습을 해서 그거를 많이 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식론도 사교과에 들어가고, 하엄도 진간의 하엄 소초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성행하게 됐는데, 그거를 간행하신 분입니다. 190여 권의 책들을 뭐 5,000판 정도를 찍어서, 그래서 이분이 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부유계 내에서는 송강사에 송강사 사원사적비라는 그 송강사의 역사를 담은 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 송강사, 특히 부유계는 보조진울의 유풍, 남긴 그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계승한다. 그러면서 이 보조진울과 이 송강사의 그 위상은 저쪽의 금강산이나 묘양산, 다시 말하면 청어계, 거기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면서, 이 원래는 동문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단계에 오면 청계와는 아주 다른, 같은 임제특허법통을 입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조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데보다 낫다라는 걸 통해서 계파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부유계가 사실은 영향을 미친 거는, 그 일제시대에 이쪽에 있던 금명보정 스님 송강사분이 조계 고승전이라는 걸 쓰고, 그리고 조계종, 그리고 부유계,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보조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대부터 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41년에 조계종이 만들어질 때, 원래는 총독부에 의해서 조선불교 선교양종이라고도 하고 했는데 총본사가 만들어지고 조계종이 만들어지고 태고보호 법통에서 태고사를 총본사로 만들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이 조계종의 종명은 고려 때 조선 초 것을 계승해서 만든 건데 그 시작은 1941년이었고 그 조계종이란 명칭을 이 전국화시켜서 따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송강사의 부유계 계통의 근명보종 스님이 이제 조계 고승전을 쓰고 또 방한한 스님이 해동 초조에 대해서 도의선사 보조진우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역사에서 다시 복원됐다. 그럴 때 이 송강사 쪽에 부유계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송강사에 가면은 그 부도전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부유선수 이후의 적전, 그러니까 벼강각선부터 그 성산문의 후예인 치미수초, 백암성총에서 쭉 이후까지 뭐 무감천까지 적전의 그 탑이 가운데 쭉 일렬로 있고 옆에 이제 반계가 있잖아요. 그 반계는 옆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비도 이제 보조국사 비도 이제 이거 옮겨놓고 그래서 중요한 분들은 비도 이제 옆에다 이렇게 쭉 세우는 그리고 위에 송강사 사헌사적비 우리 절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그래서 이제 이 송강사 또는 이제 화엄사라든지 쌍계사 이쪽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법주사가 있죠. 충청도. 경상도는 이쪽 계통에서 나중에 하엄이라든지 교학을 잘 하시는 회암정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은진원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곳이 은혜사 쪽에서 강학 전통을 엽니다. 그리고 서강사에서도 그 강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그 계보 라인도 좀 이어지게 되는데 근대에 들어서 재밌는 게 1912년에 총독부가 이제 그 전에 사찰령을 반포하고 31본식의 걸 따서 30본사, 본말사 제도를 채용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30본사를 할 때 거기다가 이제 그 등규라고 해서 어떤 전등을 있고 주지는 누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적게 합니다. 형식은 나눠준 것은 똑같은데 치워넣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데 거기서 이 예를 들면 송강사는 이 송강사의 주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부유계의 법맥을 잇는 사람이다라고 명시가 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대부분이 청어계 또는 편향파의 환성지안 스님 그래서 청어계가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유계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송강사가 들어가고 은혜사나 이런 데도 청어계와 함께 부유계의 법맥도 주지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강학 전통 때문에 그렇고 뭐 그런 군데가 있는데 재밌는 거 재밌진 않죠. 이 화엄사에서 그때 서남사의 말사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이랑 이 법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린 그 말사가 될 수 없다 하고 해서 로비를 펼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가서 거기서 좀 그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어요. 누가 주지가 파견되고 막 쫓아내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런데 31본사로 나중에 하나가 더 지정되는 게 그게 하엄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하엄사는 우리는 이 부유계 이쪽이지 저 서남사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조계산이 있고 송강사 건너편에 서남사가 있지만 법맥 계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엄사는 부유계 사찰로서 31본사가 되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근대기까지도 이 편향파라든지 부유계라든지 이런 법맥 인식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나중에 좀 요즘에 스님들이 이런 조선시대의 어떤 족보 이 문중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하게 된 거는 다 그런 인식을 갖던 분들이 정화 때 이제 대처승들 쫓겨나면서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근대의 뭐 용성 스님이라든지 근대의 그 선승 문중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제 각 사찰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랬지 전통에 대해서는 잘 이제 잊혀진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한 50년대까지라도 이런 문파 나는 어디 우리가 나는 뭐 안동김 씨야 나는 뭐 무슨 이 씨야 하는 의식을 우리 스님들도 원래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통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파 계보 의식도 근대기 이후까지 우리 전통으로서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통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역 중화 해동 불조율류가 편향파 스님이 1764년에 낸 건데 여기 보면은 조선 후기의 법통 임제 태호 법통 그다음에 이 계파 문파를 가지고 씁니다. 계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어계와 부유계가
나오고 특히 청어계에서 편향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암체형 이분이 편향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편향파가 법통을 만들고 이력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산문체계, 수행체계를 편향원기 스님이 거의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컸죠. 그러니까 말년제자로서.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까 그 30본사 얘기할 때도 거의 70% 가까이가 청어계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편향파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열전도 이 편향파, 이 대흥사의 범해 가간 스님이 이제 썼을 때도 삼국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거의 200명의 고승정기가 있는데 대다수는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편향파, 그 중에서도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이것도 너무 편향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지만 원래 족보도 그렇고 원래 그 뒤에서 그런 계승인식에 의해서 쓸 때는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편향파가 가장 컸다. 왜? 제일 세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이제 추가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간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의 법이 처음 동국으로 유통된 이래 삼국에 이어서 고려 또 우리 조선에 이르렀는데 전쟁을 겪은 끝에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고찰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의 행적을 모아서 근데 행적을 모았는데 남아있는 행적 또는 조사할 수 있는 행적이 이쪽 계통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자극을 받고 부육에서는 금명보종 스님이 1920년에 조계 고승전, 그러니까 부육의 중심으로 이제 그거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문파별로 근거 지역 또 사찰들이 나누어집니다. 물론 어떤 데는 대형사도 그렇지만 2개 이상의 문파가 같이 공조하는 어느 쪽에 있다가 누가 새로 들어오면서 또 어느 쪽이 없어지면 또 이렇게 딴 쪽에서 받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어떻게 계승이 됐을까? 이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권리와 의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모든 건. 그거는 역사에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맥을 계승해요. 그 얘기는 그 사찰과 이 문파에서 또는 자신이 사찰을 물려받는 거예요. 또 거기에 땅이 많죠. 조선시대에도 사찰은 땅이 많아요. 지금의 국립공원 대부분이 사찰 땅이 많잖아요. 재정 기반을 토지를 상속받아요. 근데 고려시대나 이때와 틀리게 전쟁 이후에 승려 개인의 사유 토지 전쟁 나고 막 누구 건지 막 이렇게 그럴 때 이 요즘으로 치면은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이거는 누구 땅이에요 할 때 어느 스님 땅으로 돼요. 또는 속세에 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에게도 아들이 혼자밖에 없거나 아니 아들에게도 땅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자에게 물려줘서 토지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파나 그 사찰 재산이죠. 승려 공식적으로는 개인 재산이지만 사찰 교단 내에서는 그 문파로 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사찰에 땅이 많은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땅을 계속 들이고 사찰계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땅 받고 일반 아들이 집에 부모님 아파트 물려받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뭐 봉양을 하거나 뭐 또 비싼 요양원에 시버타운에 보내고 그럼 뭐예요?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시고 살지는 못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사와 스승에 대한 제한과 추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스님들은 속세 뭐 자기 어머니 저희 밑에서 모시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뭐 또 제사는 당연히 지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기 스승 조사에 대한 제사도 지내야죠.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파와 사찰의 인적 물적 계승과 전승이 가능했어요. 상속 그리고 재향.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파별로 약간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 나라 재정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법주사 대웅전, 팔상전 있잖아요. 법주사에. 금산사 미륵전 크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하엄사, 뭐 각항전, 네? 엄청나게 또 큰 건물이에요. 통도사, 범어사, 송광사 주요 사찰의 중심 정각은 전쟁 때 불타고 이런 것들이 17세기 중반까지 다 지어져요. 물론 그 이후에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뭐 숙종, 영조, 정조하면서 이제 18세기에 거대 가람이 형성되고 불상, 불화들이 많이 생기지만 주요 정각은 그만큼 이 문파가 형성되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것도 몰아서 이 정각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조사 팔상전이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당시에 시대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상례집까지. 17세기 전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전쟁, 7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까도 말했지만 노비도 도망가고 노비 문서 없어지고 토지도 막 항무지가 되고 그 토지 문서도 없어지고 서로 이거 자기 거라고 나중에 와서 막 사기쳐서 뺏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조선 정부가 토지에서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전쟁 전보다 후에 3분의 1로 이게 파악돼서 세금 걷을 수 있는 데가 떨어져요. 그만큼 이제 이 문서들도 막 없어지고 하니까 뭐 노비 문서도 서울의 장현께 불타고 막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앙 정부에서는 지배 질서를 공고하죠. 대명의리론, 뭐서 중화, 의리, 그러면서 병자호란까지 맞이하지만 굉장히 강한 걸로 갑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특히 사족, 이게 사대부, 돈 있고 이제 건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돈도 많이 얘네보다 줄어들었는데 돈이 이렇게 퍼지고 이러면은 우리 가문이 잘 안 되겠다 해서 중국에서의 종법제, 그러니까 원래 그 유교적인 중국의 그거를 갖다가 강하게, 그 전부터 이런 흐름은 16세기 후반부터 일어나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바로 북의 종법제. 종법제는 중국의 종법제는 북의 아들 중심으로 가는 친족 체제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전에 전쟁 전에도 일부 시작은 됐지만 이 전쟁 이후에는 아주 급속하게 가문의식, 문중의식, 나는 안동 김씨야, 나는 우리 가문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돼, 그러면서 같이 그 북의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집성촌, 같은 성이 모여 사는 곳, 동족촌. 그 이전은 어땠는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북에만 모여 사는 거. 퇴계에도 뭐 예안 쪽에 집성촌이 원래는 처갓집 재산, 처갓집 그건데 이따가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그 후손은 퇴계에 그 이씨만 이제 모여 살게 되는 거죠. 선산.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같은 데 다 모이자. 동기 이론, 같은 길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게 선산이고 족산이에요. 그게 지금 당연한 것 같지만 이때 이게 조선사회가 변하면서 벌어지는 일. 여기 산이는 경주 양동마을, 월성손씨, 여강이씨. 여기에도 원래는 외가, 처가 여러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여강이씨나 월성손씨만 쭉 이어서 그 재산을 물려받고 사는 것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세계 무슨 유산이 됐죠. 자,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불교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세속의 변화에서 그러면 이렇게 친족 관계가 바뀌는데 룰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 룰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자가래. 주자가래에서 그 북의 중심의 친족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때 그 가학, 가래, 송시열 쪽 그 위에 뭐 김집, 김장색, 그러니까 율곡이의 그 제자들부터 쭉 가학이 갑자기 조선 사회에서 퍼지면서 가래서들이 만들어지고 왕실에서는 예속 논쟁. 왕이 적장자가 아닌 왕이 서자나 됐을 때 할머니의 상복을 몇 년을 입는가? 이 적장자하고 이 서자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 왕실의 상복을 입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속 논쟁 가지고 뭐 옷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북의 중심으로 가는데 왕마저도. 그래서 남인하고 서인하고 싸운 거는 왕은 별개 존재다. 아니다. 왕도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서자와 적자의 구분이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룰을 정할 때라서 예속 논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복제라는 것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채, 어려운 말이지만 부모상이에요. 3년상. 3년상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특히 사대부는 3년상을 상복을 입고 그 묘 옆에서 심효하면서 지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못하죠. 어떻게 생업을 떨구고 3년 동안 심효를 해요. 하지만 어쨌든 룰에 의해서 3년의 상복을 입어야 돼요. 자체 1년, 조부모, 할아버지 1년.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친족관계 멀고 가까운 것 따라서 대공, 소공, 심화 9개월, 5개월, 3개월로 상복 입는 기간이 나눠진데 그거를 어디를 중심?
부계 중심. 그 이전에는 오복제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돼서 지켰는데 꼭 부계 중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복제의 본종 오복지도에서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촌수예요. 이 손가락 마디 1촌, 2촌, 3촌. 부모와 자식 관계는 1촌이에요. 형제 조금 멀어요. 2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동생은 나에게 1촌 플러스 2촌, 3촌이 돼요. 부부는 피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제예요. 빵촌인데 좋을 때는 정말 부모보다 가까운 빵이지만 안 좋을 때는 남이에요. 이혼하면 끝이에요. 이 혈연의 그 친족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인척이라고 하죠. 그쪽 친척을. 자, 사회에서 가족과 친족의 권리와 의무의 룰과 주체가 바뀝니다. 룰은 부계 중심으로, 주체도 부계 아들 중심으로. 상속과 의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럼 그전에는 아들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양측적 친속 관계, 양측, 부계, 모계, 내외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계가 내고 이제 뭐 더 중요할 수는 있죠. 그리고 모계는 외인데 고려나 조선 전개는 이 내외에 차등을 별로 두지 않아요.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조선 전기 또는 특히 고려 시대 사람들은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같은 건 뭐냐면 상속과 내가 지낸 제사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재산을 외손주가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 딸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 균분 상속, 아들, 딸을 똑같이 나눕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 누가 죽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인데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 제일 큰 거 노비들 다 아들 장남에게 주고, 차남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떼주고, 딸도 저쪽 가서 구박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줘야죠. 그래도 큰 거 작은 거 제일 작은 것이 우리로 치면 당연히 그렇게 분배를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비 뽑기, 집주. 제비를 뽑아요. 룰이 없어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싸우지 말고 제비 뽑아. 딸이 많이 뽑으면 딸이 큰 거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사와 모시고 사는 거, 제사도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힘드니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사 지내. 그리고 우리는 뭐 외손밖에 없네. 너가 지내. 딸의 아들이 딸이 지내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이게. 아들한테 몰아줘서 아들한테 받는 거나, 다 몰아줘서 다 나눠줘서 다 받는 거나,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저서 얘기를 좀 드리면, 다시 말하면 제사는 그래요. 근데 모시고 사는 거? 아니 요즘은 이제 요양원 다 하지만 그전에는 당연히 아들이 부모를 안 모셔? 이런 하면서 뒤에 뭐 나오잖아요. 지가 뭐 출세해서 검사돼 가지고 돈 집 많은 집 뭐 해가지고 잘 사면서 시골은 한 번도 안 찾아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때는 딸이 결혼하면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장가 간다. 장인집에 남자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고대부터 뭐 민며느리제부터 대리사회제부터 여러 이제 전통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고려나 조선기를 보면은 여자가, 딸이 결혼해서 그냥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 틀리죠. 그 집안마다 따라서 이쪽 남자 쪽에 잘 살면 뭐 글로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둘이 따로 분가해서 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율곡이, 조선을 대표하는 율곡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강릉 오죽헌 누구 집이에요? 엄마 집. 신사임당이 결혼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곡 아버지는 결혼해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파주인데 강릉까지 가가지고 신사임당이 맨날 뭐라 그러는 게 그거예요. 가서 서울 가서 좀 돈도 벌고 관료 생활을 좀 하고 해라. 그 아버지 이현수가 맨날 가다가 대관령 올라가다가 막 호랑이가 나타났어, 뭐 무서워, 뭐 못 가. 그래서 신사임당이 맨날 천불이 났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문제는
그 율곡의 아버지가 처가살이하면서 그럼 당시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전혀. 율곡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쩌면 어렸을 때 거기 사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집에. 되게 처갓집 재산 가지고 와이프 쪽이 돈이 많아서. 그러다 나중에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그 아들 중심으로 그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가 간다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장인집에 가는 거예요. 장인집에 남자가.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 주는 것이 똑같이 적용돼 왔다. 이게 이제 자녀 균분 분재기라고 하는데 재산을 나누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장자, 차녀, 만려. 뭐 첫째 딸은 뭐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토지 얼마 뭐 이런 거 딱 써 있어요. 어디 있는 토지는 누구 거. 거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자, 서자는 그래도 뭐 자기 아들 딸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분이 낮고 이제 그런 엄마가 그렇게 조금 주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증인들 쓸 때도 뭐 만려에 뭐 아마 그 사위가 쓰고 뭐 이렇게 다 옆에서 증인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나눠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17세기 이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부계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등이 생기고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 중에서도 장남에게 몰아주기.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산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래서 아들, 특히 장남이 대부분의 상속을 받고 장남이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모시고 그러니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아들이 없네? 어떻게 돼요? 내가 아들이 없으면은 내 남동생의 아들이 있으면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아서 그럼 대신 그쪽 애가 우리 집으로 입양이 되면 양자가 되면 당연히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 모시고 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제니까 사위를 받아다가 사위에게 직업을 물려주죠. 가게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부계 중심으로 가면서 주자 때 주의당 그 제자들이 동기 가문설 그 당시도 물어봐요. 아니 제사를 지내면 뭐 유교에서 기가 혼백이 흩어져서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영혼이 없는데 도대체 제사를 왜 지내나요? 같은 기를 가진 부계 남자가 제사를 지내면 그 기가 그때 잠깐 모여서 음식을 흠양한다. 동기 가문설.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같은 기, 같은 혈연 속에 있는 남자 혈족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내 조카라도 해서 입양을 시켜서 아들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당연히 돈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외손주가 지내도 됐지만. 그래서 거주관행도 당연히 모시고 산다는 거는 결혼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산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바뀐 게 여자가 남자 집에 가요. 시집 간다로 바뀐 거예요. 장가 가는 시대에서 시집 가는 시대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율곡전서에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놓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룰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사회의 변화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족보도 바뀝니다. 그 이전에 족보가 15세기 이전 족보는 몇 개 없어요. 뭐 남항형 씨도 몇 개 없는데 거기 보면은 내 밑으로 아들, 딸 그 밑으로 쭉 족보에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부계, 모계 전부 다 자기는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고 부계 중심이라는 것은 부계 중심의 남자 이게 동고조라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 내 위로 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면 사촌이에요. 그럼 저쪽으로 내려가면 그쪽도 사촌이죠. 그럼 나하고 관계는 사촌 하니까 팔촌이에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 할 때 팔촌이 그거예요. 같은 고조 할아버지 밑으로 나오는 부계 남자 쪽은 전부 다 나의 가문 같은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엄청 멀지만 고조 할아버지 저쪽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요즘은 사촌도 사촌도 없거나 모르지만 옛날에도
보통 할아버지 정도까지 하고 관계가 있고 뭐 증조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조부도 옛날에 없고 대부분은 딱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내피도 그게 보통의 그 단위예요. 그거를 내외, 모계, 부계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친족 단위인데 이게 저 멀리까지 남자 중심으로 간 게 됐고 그 안에는 다 같은 문중의 족보로 들어갑니다. 동성보, 진성이시, 이항 집안의 족보 그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중 그래서 같이 모여 살아 집성촌, 동족촌 같이 죽어서 같이 있어 선산 같이 길을 받는 사람이 지내면 다 몰려와서 제사를 흠양해야죠. 그게 선산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순서로 딸이 장녀가 먼저 족보에 적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집 아들 딸하면 처음 태어났을 때 다 한 명만 기억하잖아요. 이름을. 예? 지금도 누구 집 하면 둘째 애들은 잘 몰라. 첫 번째 애만 기억하잖아요. 첫 번째를 먼저 적어요. 그리고 친손 외손 차등 없이 다 적어요. 그런데 변화는 그래도 이제 이 가문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들이야. 아들을 먼저 기재하고 딸은 뒤에. 그리고 딸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뭐 누굴 낳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사위하고 외손까지만 기재. 그 밑에는 저쪽 족보에 들어가지 우리 집 족보는 상관없어. 출가 외인. 그래서 친족 명칭이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부계 무계의 구분 없이 같은 혈연거리 촌수인데 자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말로 하면 한아비 큰 아비 할아버지는 큰 아비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냥 큰 아비예요. 그리고 삼촌 아자배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렀지 뭐 안 불렀는데 이제 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통이 달라지니까 구분해야 되니까 중국식으로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이름을. 예? 중국에서는 뭐 조카여도 생질해서 이제 부계 무계 원래 나눠져 있죠. 우리는 똑같았는데 자 할아버지 말고 이쪽 엄마 쪽 아버지를 뭐라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바뀌다. 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같은 삼촌. 나랑 촌수 삼촌에. 근데 이제는 외삼촌이 된 거예요. 외삼촌이라는 말은 그전에 없었어요. 그냥 삼촌이에요. 엄마 쪽 삼촌, 아빠 쪽 삼촌인데 별로 그런 구분을 안 했어요. 외숙부, 외삼촌. 그러니까 삼촌은 우리식의 촌수로 외삼촌. 중국식의 걸은 외숙부. 여기서 문제를 내면 숙모. 숙모는 누구죠? 숙모. 예, 네, 작은 엄마 숙모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엄마.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구분이 없을 때. 자, 삼촌이 어디 가서 놀다가 데리고 온 여자예요. 내 엄마예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피를 나눴어요? 그럼 어디서 데려온 여자인데 나한테 왜 엄마예요? 숙처. 삼촌의 와이프. 숙처예요. 그러면 숙모는 누구예요? 작은 엄마.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엄마 말고 작은 엄마는? 이모. 고모. 그게 숙모예요. 어떻게 엄마라는 타이틀을 아무나 받아요? 나랑 피를 나눈 사이에서 아빠의 여동생, 엄마의 여동생이 숙모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바뀌다 보니까 이 삼촌이 어디서 데려온 여자지만 문제는 이 집안에서 부계로 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삼촌이고, 예? 삼촌이 부인은 나에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숙모의 타이틀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기존의 숙모는 이제 달라져야 되니까 엄마 쪽은 이모, 아빠 쪽은 고모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전에 고모 이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숙모는 원래 지금의 고모 이모가 숙모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뺏기고 그래도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이모 고모 이 계통을 나눠줄 필요해서 그리고 어디서 굴러온 여자는 자기 삼촌이 중요해지면서 엄마 자리를 차지해서 숙모 이런 변화가 17세기 이후에 퍼지면서 조선 후기 체제 그리고 그게 300년 요즘은 완전히 바뀌죠. 이제 아들 딸 없고 뭐 딸만 있고 이제 유교식 제사도 없어지고 예? 이런 것도 전에 같으면 고민하죠. 아들 주니까 딸이 뭐라 그러고 막 원래는 아들한테 장남한테 주는 게 원래는 맞죠. 뭐 딸하고 차남은 조금 물론 안 주진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주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말이 되냐? 딸도 들고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이제 하면서 돈 있는 집일수록 이제 그 다툼이 심하고 서로 보지도 않고 그게 뭔 꼴이에요? 원래로 돌아가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어차피 제사 앞으로 안 지낸다니까요.
나눠주고, 야, 내가 아주 좋은 요양병 실버타운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난 놀러 다니고 할 테니까, 너희는 이따가 나중에 남은 거 가지고 그냥 알아서 n분의 1로 나눠 가져. 똑같이. 유언장에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이게 조선전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아들 해가지고 며느리 잘못 만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우리 딸이 더 중요하지 그 며느리가 왜 중요해요? 예? 뭐 아들이니까 준다? 근데 뭐 줘야죠. 근데 당연히 나이 들고 늙으면 딸이 더 나한테 잘해주는데 딸한테 더 줘야지. 예? 딸이 내 병원도 챙겨주고 다 하는데 받는 만큼 주는 거고 주는 만큼 받는다를 지켜야 돼. 이게 우리 역사의 전통. 조선 후기의 유교적인 종법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뭐 한국 역사에서 딱 300년만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불교 쪽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제 요 얘기가 좀 재밌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짧게 합니다. 이제 불교 쪽은. 예, 불교 상례집이 나와요. 문파가 만들어지니까 룰이 필요해요. 성문 상이초, 성문 가래초, 승가 예문에서 뭐라고 하냐. 벽암각성 스님의 서문. 길례는 가볍지만 흉례는 중요하다. 비록 우리 종, 그러니까 불교는 정멸을 낙으로 삼지만 생사는 늘 계율에 따라 원칙에 부합하게 한다. 그런데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동국에서 불교에서 상례의는 근거할 바가 없어서 다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전거가 이전에 있었겠지만 이게 막 끊어지고 다 전쟁 겪으면서 그래서 이게 맨날 걸렸는데 근래에 원래 불교에서 하던 선원 천규를 얻어서 읽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뭐 자세하고 원래 우리가 했던 건데 다만 중국에서 우러르는 법이 동방의 예에 맞지 않아서 그 요점만 뽑아내어 한다. 여기서 동방의 예,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선원천규도 이제 원래 중국 거니까. 그럼 우리와 다른 거 동방의 예는 뭘까? 여기 다른 발문에 보면 동방예에 대해서 주자가 펴낸 속내, 주자 가래를 얻어서 그의 의거에 불교 의료집에 빠져있는 이게 동방이에요. 바뀐 시대, 조선에서 바뀐 시대의 새로운 룰을 기존에 우리 청규나 이런 불교에서 중국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새로 바뀐 룰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 자, 주자 가래가 성행했고 거기서 상례집에서 오복제 조항이 도입됐는데 이걸 똑같이 받아요. 원래 중국의 상례집에서는 이런 오복제든 이런 세속의 룰을 따르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사에서 중요해지니까 받아서 승려 사제 관계를 세속의 친족 관계, 아버지와 내 관계, 어머니와 내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 관계도 촌수 1촌으로 규정. 그리고 문파가 성립되면서 사제 간의 교수가 강화되면서 당연히 이 청어흐정도 전법사가 부영연간인데 1촌인데 나중에 그 묘양산 보현설에 물려준 그 수계사 경성일선을 숙부라고 나중에 표현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숙부는 나하고 3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스승보다는 멀지요. 만약에 이 룰을 적용받으면 청어효정 스님은 보현사를 물려받지 못해요. 수계사한테. 그쪽에 전법 제자에게 그게 가야지 맞죠. 세상이 바뀌어서 어쨌든 그러면서 사제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토지의 상속과 스승에 대한 제사, 권리와 의무의 룰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세속의 룰, 오복제, 촌수에 따라서 규정을 받으면서 문파 내에서 법을 이어받은 제자. 이거는 내 아들과 같은, 장남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전승이 되는. 그래서 이 승려 상례집에 이 승오복도, 오복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걸 보고 해라. 승오복도, 뭐 본정오복, 촌수도, 승수오복도가 다 들어와요. 상례를 지낼 때는 이 기간에, 이 룰에 따라서, 이 관계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그 이전에는 득도사와 수계사가 이 공식적으로는 승적을 받고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선교 양종 체제나 이럴 때 할 때는 당연히 공식적인 스승이 이 양육사나 득도사나 그 다음에 수계사가 정말 공식적인 거예요. 어느 종파의 누구에게 수계를 받은 이렇게 승적을 적고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할 때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전법사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법을 이어받았어. 법맥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3년상이 됩니다. 수업사, 업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일촌, 부모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 전법이. 그 다음에 이제 갈마사, 수계를 받을 때 갈마사, 강학할 때 교수사도
할아버지 같은 이촌으로 해서 1주년 상복을 입는다. 이게 정해집니다. 세속과 똑같이 정하는 겁니다. 왜? 토지를 상속해줘야지. 싸움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례집은 주요 계파 문파, 그러니까 부유계, 벽왕각성, 사명파, 퍼백명조 이런 아주 문파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걸 만듭니다. 왜? 필요하니까. 다 모였는데 누가 1순위야? 누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누가 물려받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 있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속의 룰을 따져다가 권리와 의무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찰 주지를 선정할 때도 사자전 상승, 법맥에 의해서, 문파에 의해서. 그래서 일제시대 법말사법도 조선의 룰에 따라서, 조선의 간수법에 따르니까 이 승가에서도 주지를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부유계가 합니다. 우리는 편향파가 합니다를 쓴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찰의 여러 문파와 교통이 혼재된 경우에는 법맥계보가 이제 단절되면 그거는 그 사찰로 기속되고 나중에 그쪽을 잡는 문파에서 이어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인정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승려의 개인 소유 토지 이런 거는 원래는 인정이 전혀 될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도 상속, 소유 이런 건 원래 없었죠, 불교계에서. 그런데 이때 현실이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 법령을 만든 게 그 딱 한 번. 아니, 승려가 토지를 받아도 나중에 어느 승려가 돌아가시면 세속에 이렇게 그쪽에 뭐 조카도 있을 테고 누구한테 그냥 세속에 돌려줘라.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승려의 전답은 사촌 이내에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없으니까 조카. 아니면 승려의 제자에게 반반씩 나누어줘라. 그런데 제자나 사촌 이내 친족이 없으면 속공하는데 그 전답,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비 이런 거는 뭐 국가로 속공하지만 본사에 지급해서 승역을 돕게 한다. 사찰에 기속시켜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어느 스님이 토지도 있고 돌아가시면 이 룰에 의하면 저기 조카가 어디 사는데 거기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제자에게다 줘요. 네. 법은 이래도 그냥 제자들이 다 물려받아서 토지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제사도 지내고 사찰의 땅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위에서 일단 허용을 했다는 거는 실제로는 다 사찰에서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네. 특별히 어느 스님이 내가 그 조카 참 귀여운데 걔도 걔한테 조금 줘라고 유언을 남기기 전에는 웬만하면 간습적으로 사찰에서 이제 물려받는 게로 가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도 여기 써 있잖아요. 제자에게 나눠줘라. 반. 그걸 가지고 뭐 전혀 간섭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파가 계파와 문파가 형성되고 불교 상례집에 이런 오복제, 세속의 룰이 적용되고 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룰, 그거는 세속과 교단이 똑같았다. 그래서 문중과 마찬가지로 문파가 생기고 이 족보처럼 적장자, 정통 이 아들, 장남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법통, 법맥을 이어받는 전법제자가 생기고, 그리고 토지 상속과 함께 제사 지내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조선 후기에 문중이 그렇게 커지듯이 우리도 문파가 커지고 재산도 이렇게 사찰 토지가 유지되고 했던 것이 있고, 결국은 불교는 동아시아 와서 특히 한국에서 시대와 적응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교 사회에서 의승군을 일으키면서 살생의 계율을 저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된, 함께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온 것이 불교고, 그것이 불교의 세계화이고 토착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는 불교 내세로 가는 길을 안내하다. 조선시대의 불교가 어떻게 존재를 했을까? 당연히 땅 이런 문제가 아니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유학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했기 때문에 왕실, 일반 사람들, 사대부마저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 혼백이 흩어져서 없어져? 제사 지낼 때만 잠깐 뭐 기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데 가셔야죠. 다 불교를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가 죽음을 책임졌다. 물론 이제 정말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은 뭐 불교식 돈이 없고 그냥 무속으로도 하는데, 무속에서도 염라대왕이 출연하고 불교적인 관념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예.